시그널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윤석열 정부도 규제를 하는구나. 계속 풀어줄 줄 알았는데 집값이 오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게 체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저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2년 내리 빠지던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 열기가 전도된 걸로 보이는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반년 연속 상승 중이고요. 정부는 그래서 수도권만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열된 분위기 좀 식힐 수 있을까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불과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네네. 한 주 사이에 숫자가 확 튀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7월 5주차였죠. 네. 5주차, 8월 1주차가 이제 2주 연속으로 좀 조정이 돼서 저는 좀 이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살짝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휴가 갔다 오더만 다시 또 상승을 하는데요. 8월 2주차 좀 많이 올랐습니다. 0.32%로 올라갔는데요. 0.32%면 한 5년 10개월 만에 아마 가장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0.26%에서 다시 0.32%로 상승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이번 결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8월 2주차 조사 기준일이 8월 12일입니다. 그러면 88 대책 나온 이후에 정부가 작심하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일단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통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했다면 아마 3주 연속으로 조정이 들어가면서 아마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2주 조정은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고요. 뭐 전반적으로 높은 거래량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뭐 전고점 가까이 간 단지들은 일부 조정이 되고는 있으나 뭐 서초구 강남구는 계속 달리고 있고요. 또 오르지 않은 지역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세를 멈추기는 역부족이었다. 상승폭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네. 요거는 부동산원이 통계내는 거랑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원 통계는 샘플을 모아서 네네.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안 돼도 샘플하고 설문조사 이런 걸 모아서 거래를 가격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보는 건데 실거래가 지수라는 건 진짜 팔린 가격의 지수잖아요. 네네. 요게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요 통계 좀 볼게요. 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이제 5월 대비 6월이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2월이 1.98%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거의 그 정도로 올랐는데 이게 6월이잖아요. 6월이니까 아마 7월은 거래량도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6월보다는 7월이 또 발표가 되면 또 껑충 뛰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역시나입니다. 왜 역시나면 서울에 5개 권역이 있는데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이 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2.36%.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서남권이죠. 뭐 우리 목동에 있는 양천구하고 영등포, 동작구가 있는 서남권 또 1.85%가 올랐으니까 두 가지가 다 올랐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이제 매매 가격 지수, 부동산원 통계는 표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원 직원이 이제 표본을 가지고 이제 뭐 추정 시세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요. 조사를 하는 거고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요. 지표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좀 필요하죠. 계약하고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좀 늦게 나오는데 7월은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다 올랐는 거죠. 표본도 올랐고 실거래가도 올랐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7월 거래량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가 않네요. 저는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안 멈추는 게 좀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거래량을 보면 이러다가 거래량이 좀 줄면서 약간 소강 상태 가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전망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네. 7월 아파트 거래량이 몇 건입니까? 드디어 8,000이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173건인데요. 8,000건 넘은 거래량은 진짜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데 우리 2020년, 2021년 집값 많이 폭등기. 올랐는데 폭등기 때 네. 10,000건 넘은 달이 2달 있었고요.
8천 건은 한 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천 건이 있었으니까 2020년 이후에 넘버 3를 기록한 게 7월입니다. 근데 사실 10,000건 넘은 게 굉장히 이상한 거래인 거죠. 이상한 거래죠. 그렇죠. 이상한 거래인데 이게 8천 건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아직 8월이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8,100건에서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이 오른 엄청난 거래량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수자들이 뭐 일부 지역들 전고점 간 지역들은 소강 상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안 그런 지역들이 더 많고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뭐 경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남시, 수원시, 용산 이런 지역, 용인 이런 지역들도 지금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야 우리 동네도 움직인데 빨리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88 대책은 당장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목마른데 네네. 한 3년 뒤에 우물 파줄게 이런 얘기니까. 뭐 3년도 아니고 더 오래 걸리니까요. 3년 안에 파면 다행인데. 네네. 뭐 3년 안에 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아. 약발이 일단 안 먹힌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정부의 공급 대책은 시장의 과열 분위기를 누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수도권이 뜨거우니까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9월부터 좀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거 네네.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스트레스 DSR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7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가산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0.75% 원래 적용하기로 했다가 정부가 2달 연기했잖아요. 9월로. 차라리 7월에 그대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진하게 남는데 시장의 수요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7월에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DSR 당연히 2단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보고 이거 집값 잡기를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좀 많이 했고 거래량이 폭발했거든요. 근데 부랴부랴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또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더 원래 계획보다 더 강화합니다. 원래 계획이 0.75% 포인트를 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1%포인트 이상 수도권 지역은 1.2% 포인트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겠죠. 5천만 원 연소득 5천만 원 분이 40년 만기로 빌리게 되면 현재는 3억 7,700만 원 정도 빌리게 되는데요. 9월부터는 지방은 2천만 원 정도, 수도권은 4,500만 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크죠. 이 정도면. 크긴 한데요. 이게 또 반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정금리 기간이라든지 이자 변동 주기 기간이 70% 이상이 되면 사실은 무형지물이다. 스트레스 DSR이 무형지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이게 실질 효과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 효과는 제한적인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책의 효과가 실질 효과도 있으나 심리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9월에 하겠지라고 했는데 정부가 시그널을 줬잖아요. 집값 오르면 우리도 규제해라는 시그널을 줬고요.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세 대출도 이제 더 강화하잖아요. 전세 대출을 포함해서 모든 대출에 대해서 이제 DSR도 적용하고 더 올라가면 뭐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도 더 강화해서 지정을 하겠다라는 목소리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그널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윤석열 정부도 규제를 하는구나. 계속 풀어줄 줄 알았는데 집값이 오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게 체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저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9월 정도 되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추석이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 사실 5월, 6월, 7월, 8월 우리 너무 빨리 달렸잖아요. 집값이.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지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와. 남았고 항상 추석이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된 상태에서 정부가 이런 시그널을 준다면 뭐 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추석 지나고 뭐 절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상승폭이 약간 좀 둔화되는 계기는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약간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상승 속도의 둔화. 네. 근데 집값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그 일해서 돈 벌어서 착실하게 모아서 집 사야지 이런 희망이 사실상
너무 작아지니까 진짜 청년 세대들이 어떤 부분에 분노하고 좌절하나 이런 거 이해가 돼요. 이게 뭐 네.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요. 2020년, 2021년에 한번 좌절을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또 좌절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좀 돈값이 안정이 돈이 될까? 아니다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는 집값 조정되겠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최근에 오르는 거 보고 또 한번 좌절을 하고 있어서 마음도 안타깝고요. 청약통장 해지가 더 가팔라지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소장님 근본적으로 그런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집값이라는 게 네. 진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잡는다는 게 누가 잡는다는 의미인지에 네. 따라 다른데 저는 정부가 잡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정책으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정책은 그럼 언제 누가 잡았나요? 잡아야 돼요? 그냥 시장이 잡혀주는 시장이 거죠. 잡혀준다. 잡힐 때 돼서 잡히는 거지 뭐 정책이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맞지 않다. 그래서 심리가 잡는 건가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우리 그 DTI 규제 네. 나오면서 이제 집값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집값 잡는 호랑이 잡는 곶감이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사실 잡힐 때가 됐는데 DTI가 나오면서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으로 잡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조정이 올 때쯤 됐는데 때마침 정책이 토핑되었을 그럼요. 뿐이다. 그래서 충분한 조정이 되면 우리 시장에 자정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 소득 대비 집값도 있듯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사실 구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 시장에 자정 노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책이 조미료가 좀 치게 되면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값이 막 오를 때 정책만 가지고 집값을 잡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 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좀 좋은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다시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는다. 그때는 왜냐하면 뭐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이 그러니까 200만 원 공급 계획이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잡힌 거죠. 그때는 또 이게 군부 정권 또 시절이기도 했었고요. 빈 그렇죠. 땅도 좀 많았고요. 여러 가지가 좀 맞아떨어졌고 지금은 토지 보상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가 한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또 양보도 해주고 수용도 됐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사실 거의 강제 수용에 가까운 일도 많았고. 그럼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재건축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오래 걸린다고 했었는데 저 용산구의 서빙고동 신동아 네네. 아파트 네. 이게 딱 그 반포대교 북단에서 그럼요. 바로 보이는 위치에 네네.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재건축 추진이 드디어 되는 모양이에요. 저게 언제 될까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입지가 그렇게 좋은데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1984년에 준공한 아파트고요. 그 당시 준공할 때만 하더라도 용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1326가구. 여기 유명한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럼요. 예전에 이회창 전 총재도 살았었고.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드디어 신속통합계획 확정이 돼가지고요. 1840가구로 재건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북쪽으로 가면 용산공원이 있고요. 남쪽으로 가면 이제 한강공원이 있거든요. 이촌 한강공원이 있는데 이걸 연결하는 뭐 보행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잠수교가 2026년부터 이제 보행 전용으로 바뀌거든요. 이거를 연결해서 뭐 좀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리고 남산타워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표 이게 신속통합기획의 결정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난관은 있죠. 결국엔 또 공사비, 추가 분담금 네.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세 가지 갈등 요인이 있잖아요. 지자체와의 갈등이 있고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있고 시공사의 갈등이 있는데 일단 두 개는 해결이 됐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사 문제, 그 공사비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 뭐 15년 걸릴 거 10년에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반포주공 2단지 여기는 맞은편에 네. 남쪽에서 이제 반포대교 남단에서 딱 면하고 있는 곳인데 이쪽은 건설사들이 입찰 들어와 했는데 현대건설 말고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유찰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이쪽 위치 좋고 사업성 좋다면서요. 왜 안 들어가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대건설이라도 들어오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선점 효과 때문에 유명한 지역들은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대형 입찰에 들어올 만한 건설사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GS건설이 참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잠시 좀 네. 발을 뺀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런 대형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건설사들이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 에미안하고 포스코 ENC가 있는데 삼성물산은 현대건설보다는 좀 덜 적극적인 거로 좀 보여집니다. 포스코 ENC도 요즘 일을 많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도 그렇고
반포주공 1단지 1, 2, 4지구 4주구도 현대건설이 지금 수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크로 리버파크 우측에 있는 곳. 그래서 네. 현대가 좀 욕심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근데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가 봅니다. 공사비나 분담금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공사에도 저희 크게 남는 거 없어요. 건설사들이 계산기 두들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도 좀 해드릴게요. 이상하게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값이 오르니까 네. 요때 팔고 이동하려는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 그럼요. 같고. 네네. 소장님 그 질문에 우리 답을 하나 드릴까요? 가격이 오른다는데 매물은 왜 늘어나나요? 여기에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가격이 오르는데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집을 사는 분들이 이제 우리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더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 집을 팔고 이제 갈아타는 수요들이 이제 서울에서는 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기 상급지 때문에 이동 수요군요. 상급지 이동 수요니까 매물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2000 몇 년도인가요? 2019년 이때 무려 한번 사실 매물 회수 현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왜? 양도세 중과세가 있으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았습니다. 최고 세율 82.5% 적용이 되면 10억 원이 남아도 8억 원 세금 내니까 나는 그냥 안 팔래.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중과세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팔 사람들은 또 팝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순환 구조, 다주택자들은 또 정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매물은 그때보다는 매물 잠김 현상은 좀 상당히 좀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가끔 질문을 주십니다. 아니 가격이 그러면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은 집들 집값 쌀 때 가격 하락기에 가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락기 때는 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집이 안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그래서 팔릴 못 때 가죠. 내놓지 집주인들도요 시장 상사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죠. 안 팔릴 때는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가격 하락기에는 우리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네. 상승기에 매물이 나와서 갈아타시는 건 내가 가고 싶은 그 집이 그럼요.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집값 좀 쳐준다 할 때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하락기 때 매물 잘못 내놓으면 우리 집값 제가 떨어뜨립니다. 자, 그렇게 재건축은 이렇게 저렇게 동네마다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요. 네네. 재건축을 팍팍 밀어주겠다 정부 입장이 이렇게 나오면 리모델링 하던 쪽은 우리 이거 하는 거 맞아 고민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요. 왜 분쟁이 생기냐면 우리가 선택지가 이제 사탕 하나만 주게 되면 얼른 받아 먹는데요. 먹을 게 두 개가 되면 사실 고민에 빠지거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나 이 사탕 먹으려고 했는데 더 맛있는 게 있네. 네. 이제 분란이 생기듯이 수박 맛하고 리모델링 딸기 맛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그렇죠. 원래 선택이 여지가 없을 때 빨리 갑니다. 그냥 얼른 먹고 가야 되는데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조차도 이거 뭘 먹어야 되지? 결정장애에 빠지게 되는데 리모델링이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비 급등하고 고금리 장기화되면서 주목을 좀 받았거든요. 야 역시 리모델링이야라고 했는데 최근에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죠. 야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평촌 신도시에 가면 목련 2단지가 있는데요.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 원래대로 하면 아마 재건축 선도지구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정될 곳이었는데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내부에서 최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만 조합원들이 지금 계속 갈등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선택지가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안 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180% 용적률 180% 이하면 재건축이 유리하다. 이상이면 20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서 오히려 선택지가 더 많아지게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단지들도 야 재건축 하자라고 돌았으면서 오히려 더 결정 장애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데 재건축을 해도 실제 청약해서 이 집이 내 집이 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청약통장 해지하는 분들도 그래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청약제도 수능보다 더 어렵다 이런 분들 많죠. 수능보다 어렵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다가 미분적분 나오면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때도 왔어요, 소장님. 도저히 못하겠던데. 그런 허들이 있죠. 네. 허들이 있는데 저는 청약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책이 나왔거든요. 부동산원에서 주택 청약의 모든 것. 모든 것?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저기요. 제도를 좀 심플하게 바꾸면 안 됩니까? 제 말이요. 이 네. 책을 다 읽어봐야만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인데 아마 다 읽고 나면 제도가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9월부터 또 이게 납입 금액이 25만 원 상향 조정되고요.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네.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또 당첨이 되기도 어렵고요. 가점제 지금 원펜타스 이제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왜요?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아, 그거 84점 만점 말이 돼? 그 보니까 저것도 많더라고요. 위장 전입이나 그래서 지금 그거 조사 들어갑니다. 부양 안 하는 부양 가족. 이게 민원이 그렇게 빗발쳤다고 합니다. 아니 부양 가족 6명이 말이 되냐고.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질문 드렸잖아요. 네. 부양 가족이 6명인데 20년 동안 집을 안 샀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샀다라고 하는데 당첨만 되면 25억, 30억을 현금 그러니까요.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특공의 취지에 맞느냐. 그래서 지금 민원이 빗발쳤고 국토부에서 전수조사한다는데 저는 네. 이게 결국에는 제도의 문제 같습니다. 이게 사실 청약 가점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이거든요. 이게 만점 자체가 이게 한 20년 전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뭐 충분히 할 만한 점수 원래 84점은 꿈도 못 꾸고 60점만 넘어도 높은 점수였는데요. 네. 요즘 어지간하면 60점 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인플레가 심해진 거예요?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점수가 올라가는 그건 다 부분이고요. 똑같은 거고. 그래서 그러면 네. 4인 가족이 가만히 있으면 69점 나오고요. 이제 부양 가족으로 점수 늘려야 되는데 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위장 전입을 많이 하고 있기 따로 때문에 사는 엄마 아버지 우리 집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걸리게 되면 또 네. 부적격이 되니까 또 계약 취소 물량 또 나오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기 때문에 저는 청약 가점제 이제 폐지해야 된다. 부양가족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싶어요. 좀 심플하게 좀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채광권이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책 한 권을 그 누가 다 볼 것이며 보고 나도 봐도 또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청약 제도 좀 심플하게 제발 좀 바꿔줬으면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모든 제도와 모든 정책은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국민들이 그럼요. 읽었을 때 딱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딱 좋은 건데 그러면요 소장님 지금 집값은 많이 올랐고 청약제도는 진짜 수능보다 더 어렵고 정말 이 복잡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이 될 수 있는 말 딱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어요? 청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말은 저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청약 통장 해지하지 마시고요. 청약은 청약대로 뭐 해지 생애 반대. 최초라든지 네. 2주택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해지하셔도 됩니다. 아유 그분들은 근데 이제 그만하셔도. 무주택 우리 청년들은 청약도 하시고 청약만 하지 마십시오. 음. 청약만 하는 건 사실상 당첨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청약도 하시고 경매도 하시고 또 급매물도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다 동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청년들이 취업부터 해야 되는데 참 할 게 많네요. 우리 이런 거 쉽게 바꿉시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